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의 완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면서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계좌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락가락 해명으로 논란을 키운 김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세계적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다음 행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소속팀으로는 알힐랄이 유력한 가운데 몸값은 우리 돈 8,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건 지난해 7월 29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때였습니다.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9개월 후인 내일, 윤 대통령은 다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일 메시지는 9개월 전과 달리 방역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으는 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지 여부입니다. 백신 패스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후 확진자 격리 의무는 마지막 남은 방역 자물쇠로 꼽혀왔습니다. 이 의무가 사라질 경우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후 3년 3개월 만에 일상 회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도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 사이 신중론도 적지 않아 내일 윤 대통령의 최종 발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 유행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석 달째 1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서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이 잇따라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도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5월 초 연휴가 지나고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중대본이 발표한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1,681명. 1일 확진자 수로는 지난 1월 28일 2만 3,591명 이후 약 100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달 초부터 이를 웃돌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위중증 환자 역시 석 달 가까이 1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46명으로 전주 대비 8.1% 증가하였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5.6%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건 1년에 2번 정도의 크고 작은 유행엔 대응 여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가 아프면 쉴 권리나 고위험군의 치료 기회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르면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일 관심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7일을 쉬느냐, 이게 풀리느냐 아니면 완전히 해제되느냐 여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의 지금 체계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여러 코로나19 관련 규제들이 거의 다 풀린 상태고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이나 뭐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 정도만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감염병 예방법상으로 해서 특별 그 관리 그런 의료 체계로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 특별 이 관리되는 의료 관리 체계를 갖다가 일반 의료 체계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어찌 보면 코로나19의 일상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이제 3월 29일에 정부에서 이제 이런 일상 회복 과정을 3단계로 하겠다. 그 중에 1단계와 2단계는 2023년 내에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의 골자가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감염병 예방법상에서 지금 이제 2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예. 지금 코로나19는 7일 의무 격리가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도 외래는 원스톱 진료 기관, 그다음에 병상은 그 지정 병상을 이제 활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7일 의무 격리를 5일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스톱 진료 기간은 유지를 하지만 병상 수는 줄여가면서 이제 그 일반 의료 체계로 이행 과정을 가는 거고요. 예. 이 2단계가 됐을 때는 그 7일 의무 격리를 권고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원스톱 진료 기관이나 지정 병상도 다 없애고 재택 진료도 다 없애고 그 완벽하게 일반 의료 체계로 포함시키는 그런 과정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1, 2단계를 한꺼번에 해서 이번 달, 다음 달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2만 명을 넘었습니다. 101일 만에 최대 수라고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신중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19 7차 유행을 한번 예. 겪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안정세를 보이다 사실 이제 4월 말부터 해서 지금 뭐 표현은 그렇지만 코로나19 제 8차 유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제 이번 8차 유행이 그러면 얼만큼 이제 그 유행의 규모나 이제 기간이 길어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아마도 7차보다는 그런 규모가 크지는 않고 그다음 그런 위험도도 좀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을 앓은 하이브리드 면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면역을 갖고 있게 되면 이제 기존의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만 생긴 면역보다는 한 2배 정도쯤 면역 효과가 길게 가고 오래 유지가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면역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전 세계를 그 아우르는 우세종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 저하에 의한 기본적인 유행은 발생을 하지만 그 유행의 높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유행이 새롭게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는 같지만 그게 예. 일상의 의료 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 이 일상 회복 과정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차피 이제 일반 국민보다는 고위험군들은 아직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충분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과정에서의 일상 회복을 어떻게 이제 그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까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확진자 격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완화가 되면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확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은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병원 갈 때 마스크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뭐 해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고위험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이나 뭐 요양원과 같은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 해제는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우리 일상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비슷한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에 예. 과거에는 뭐 원스톱 진료 기관을 찾아가거나 뭐 하여튼 꼭 지정 예. 병상에 입원하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그냥 일반 의료 체계에서 그게 다 흡수가 되고 또 뭐 재택 치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제 그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학교나 회사의 그런 병가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상적인 그런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휴식하고 또 이제 그런 일하고 이런 상황에 그런 일상 회복 예. 다른 감염병과 똑같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휴가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병가나 아니면 우리 기존에 뭐 감기나 몸살 걸렸을 때 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7일 격리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의무니까 예. 7일을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쉬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증상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진단서를 가지고 네. 이제 병가 처리를 받아서 이제 쉬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무리가 싶다 그렇죠. 그러면 예. 각각의 회사마다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는 그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를 그거에 맞춰서의 이제 그 각 상황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방역 조치가 달라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정부의 뭐 지원 체계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에서 이제 급수를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이 됐고 지금 4급으로 낮추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2급까지만 돼도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이 되게 되면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행은 그냥 표본 감시 정도만 하게 되고 그런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그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일상 의료 체계 하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독감도 똑같은 4급 접종 감염병이지만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이런 식의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무슨 검사나 진료, 치료, 그다음에 예방 약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급수에 상관없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역 목적에서 언제든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유행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다른 독감처럼 뭐 무료 백신이나 아니면 무료 진료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이나 뭐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백신을 맞으려면 독감 백신처럼 비용을 내고 그리고 치료를 검사를 받으려도 지금처럼 싼 가격이 아니라 좀 더 가격이 올라갈 네.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마도 지금 독감과 좀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는 고위험군과 그렇지 않은 분의 예후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한정된 자원은 고위험군에 집중을 해서 그분들의 백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뭐 의료보험이나 그런 의료 체계의 내에서의 그런 진료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닌 만큼 재유행도 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상 회복 후에 어떤 과제가 좀 남겨지게 될까요? 결국은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일반적인 그런 사회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큰 위험으로 예. 느껴지지 않지만 집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한 고위험군들이 딱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면에서의 그런 배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나라에서 또 적절한 뭐 예방이나 치료 관련된 그런 조치들을 예. 해주실 때 적절하게 응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유행을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두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고 어두운 밤하늘이 폭발 화염으로 번쩍입니다. 순식간에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희생자를 찾으려는 수색 대가 들어섰고 구급차는 서둘러 사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를 겨냥해 가자 지구에 두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وهناك أكثر من 15 إلى 20 إصابة لحتى الآن وما زال العدوان مستمر على قطاع غزة.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는 전투기를 포함해 항공기 40대가 동원됐는데 현재까지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יצאנו הלילה למבצע מגן וחץ. במאמץ משותף צה"ל והשב"כ חיסלו את שלושת בכירי הג'יהאד האסלאמי ברצועת עזה. 이슬라믹 지하드는 즉각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توقيت بدايته ستحددها المقاومة. المهم أن قرار الرد قد اتخذ. سيكون هناك رد فلسطيني موحد على هذه الجريمة. 지난 2일 이스라엘에 붙잡힌 이슬라믹 지하드의 수장 카데르 아드난이 단식 투쟁 끝에 사망하면서 불거진 이번 분쟁은 양국이 잇따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면서 파키스탄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졌는데 AP통신에 따르면 발루치스탄주 퀘타에서만 시위대와 군의 무력 충돌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폭력 시위가 격화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수도 이슬라마바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망을 차단했고 일부 학교들도 휴교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진 캐럴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66억 원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비위 의혹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여성 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 소송에서 약 2,8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전현직 여직원 2,800여 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급여와 승진, 업무 기회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지 시간 8일 합의를 발표하면서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하고 오는 2025년까지 중간 간부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회를 밝히면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분야로 외교 안보를 꼽았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가 연대를 통해 탈바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핵협의그룹 창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또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에 이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약속을 언급하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발언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사상 최대의 한전 적자 사태를 불러온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노동개혁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대통령실은 이달 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일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인적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정 운영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년에 대해서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외교는 참사 수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1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는 방치됐다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1년을 지금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박광훈 원내대표도 지난 1년을 불균형, 불통, 불안의 산불이라며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의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참혹한 실정을 바로잡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국회 외통위에서도 여야는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상회담마다 참사가 벌어진다고 맹비난했고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키다리 아저씨 노릇할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평가는 글로벌 호갱 외교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파탄난 대일 외교는 정상화됐고 껄끄러웠던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부보다 단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 맞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써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이제 대신을 했는데 기자회견이 없는 건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과거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성과 위주의 기자회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계약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정도의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모아놓고 어떤 질의응답을 받는 기자회견이 아니고 기자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식의 행본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유는 사실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국민이 열망한 이유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여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정상화하는 과정이 좀 1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더 걸리겠지만 특히나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외교를 외교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현재 국제 정서를 반영한다 그러면 외교는 경제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공급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외교를 갖다가 외교 문제로만 보거나 국방의 문제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살아갈 앞으로 경제 기반을 닦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소위 폄훼하는 이런 발언은 결코 외교에 좋지 않고 결국은 국민의 가장 관심이 많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외교 분야를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외교 성과에 대해서 이제 자평을 했었죠. 가장 이제 변화된 것이 이제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정말 좋은 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를 글로벌 호갱 외교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윤 부위원장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 부분은 괄목할 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는 호갱 외교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년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유로 자화자찬을 하지 않겠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자화자찬이었고요. 특히 지금 자화자찬이 외교 안보 분야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1년 이렇게 평가를 하면 사실 경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딱히 우리 국내 경제 상황도 좋아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요. 정치는 계속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걸로 국민들한테 성과를 좀 자랑할 수 있는가? 그 분야로 좀 저는 외교 안보를 잡은 것 같고요. 그럴 때 명확히 이전 정부는 정말 이렇게 다 무너뜨렸는데 나는 이걸 새로 복원했다. 이런 데 굉장히 방점을 두면서 자랑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성과가 부족한 것을 외교나 이쪽의 성과로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 평가도 사실은 다른 겁니다. 경제나 정치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지표가 있는데 외교는 한미동맹 복원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 대응을 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아니 왜 일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역사를 다 무시하느냐, 그리고 한미일 이런 삼각 동맹에 우리가 왜 너무 그 아래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지금 성과가 자랑이라는 것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일련의 성과를 여기에 좀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듭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역사를 너무 과거 역사를 좀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이제 지적이 방금 나왔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라는 것을 해당 정부의 단락적으로 정부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또 그렇게 노력해 볼 만한 여건이 있었거든요. 한일 관계를 보시죠. 과거사 문제를 전면 부각해서, 이게 뭐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과거사 문제를 전면 부각해서 해봤더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도 광복절날 어떤 말씀하셨냐면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현타가 오신 거죠, 소위 말하면. 관계 개선은 필요한데 관계 개선을 못 해 오셨잖아요. 그럼 그 필요한 관계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연이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정부의 외교 기조가 해보니까 이게 낫겠더라 해서 바뀌어오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한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결단이라고 표현하지만 저 결단을 보지 않는 것이 정세 흐름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같은 경우에도 북핵의 어떤 한미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이것도 뭐 좋은 의도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핵 고도화하고 미사일 고도화 시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중로에 계속 우리가 뭐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미사일에 날라오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만나가지고 뭐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보시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이 좁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 자유경제 질서에 편입되게 된 그 과정도 보면 일본과 미국의 도움을 사실 받았어요. 용인을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우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급망이 지금 변화가 되고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는 와중이에요. 그러면 중국 주도의 1대1에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에 포함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중국에 포함되는 데에 대한 민주당도 그건 찬성 안 할 겁니다. 그럼 미국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정세를 반영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비춰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뜬금없고 맥락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정과 또 야당의 입법 독주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때문에 좀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이 솔직히 있었다라고 이제 소회를 밝혔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 그리고 국민 통합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이거는 전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취임 1년이 지났는데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잘 나지 않았다. 이거는 전임 정부가 너무 잘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국민들한테 너무 서슴없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놀랍습니다. 국민들이 취임 1년에 듣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을까요? 아,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좀 미흡했고 앞으로는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1년 평가라는 것을 마치 어떤 그 성과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걸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게 일방통행식이거든요. 국민들한테 1년을 이렇게 해왔고 목표는 얼만큼 달성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지도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국민과 산을 함께 가겠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도 뭔가를 1년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기념을 하고요. 잘못한 거는 반성을 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대통령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문제, 특히 이제 야당 탓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점 야당과의 이런
대화는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개인이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어떤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야당의 탓을 했다라고 좀 보지 않는 것이 앞에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어떤 동의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렇게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대비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거대 야당이 사실 협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고를 국민께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야당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라는 맥락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행정부 수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더 강자예요. 워낙 큰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양보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 양보한다는 것은 개혁과제를 추진하지 않든가 행정부 수반에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분명한 그 인식은 야당이 협조를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다. 대통령이 협조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당의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었다는 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야당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상당히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이 물론 행정부의 수반이고 의회가 다수가 야당이 닫고 있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의 책임자고요. 어떻게 보면 사내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보이고요. 두루두루 봐야지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야당과 뭐 정치 이런 걸 보는 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더 가진 자로서 좀 더 너그럽게 더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 국정 운영이 훨씬 원활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취임 1주년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78%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33%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데요. 자, 이 성적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의 기반 자체가 없었어요. 출발 자체에서 좀 낮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고요. 예. 대선에서 47.8%인가 이렇게 얻었지만 어쨌든 50% 잠깐 넘겼다가 꾸준히 30% 내지 심지어는 2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저 지지율 하락도 보면 진보 진영에서도 지지율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말은 뭐냐면 정책 위주의 국정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진보나 어떤 진영에 기대지 않고 정책 위주의 실용 정책 위주의 정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영에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위주의 아마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저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국민적 평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개혁 과제를 시작하게 되면요. 정책에 따라서 국민적 지지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3대 개혁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개혁 과제 추진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지금 지지율에 연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단임제를 한 이유도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가 동원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별 군사작전으로 불러왔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Цивилизация вновь находится на решающем переломном рубеже.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소수 전문 군인들만의 작전을 넘어선 전쟁으로 규정한 건 추가 동원령을 내리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점령지 마리우폴에서 이미 징집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25발을 발사했습니다. 공습에 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서방과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Наші зусилля заради об'єднаної Європи, заради безпеки і миру мають бути настільки ж сильними, наскільки сильними є прагнення Росії зруйнувати.
젤렌스키는 오는 19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국제사회 지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가능성이 없는데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계좌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해 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2개월여 동안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거래한 게 비정상적이라고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FIU가 자체 기준에 따라 비정상 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한다. 범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FIU로부터 건네받은 김 의원 코인 거래 기록 분석을 마치고 김 의원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관련 전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후 다시 코인에도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안산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검찰은 지난해에도 김 의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자금 흐름 파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코인 투자금 출처 의혹을 해명했는데 기존 입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한동훈 검찰의 저열한 술수라고 비난하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흘 만에 사과한 겁니다. 김 의원은 또 코인 투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에 기존과는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김 의원의 예금 통장에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금이 늘어 투자금 출처를 속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 원금인 9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 9억 8천여만 원을 현금화했고 다음에 전세 보증금으로도 사용했다는 건데 코인 투자금을 현금화하지도 않았고 2021년과 2022년에 인출한 돈도 소액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연이은 오락가락 해명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전체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계속된 해명에도 가상화폐 투자 의혹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이제 저희 보도를 보면 이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의원과 관련해서 이 금융정보분 FIU가 검찰에 통보했다는 거는 뭔가 범죄 의혹이 있으니까 통보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검찰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검색 그 사이트에서 자금 세탁이다 치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얘기한 것처럼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금융정보 분석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금융 거래 보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건데 불법 재산 취득 그리고 또 위법한 자금 거래 쉽게 말하면은 자금 세탁과 관련되는 의혹이 있는지를 항상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리스트를 보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은 불법 자금으로 거래로 의혹이 생각되는 것이 확인이 됐다 해서 그 내용을 이제 검찰로 통보한 것이죠.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썼다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FIU에 신고를 했고 FIU가
부장검사 출신을 비롯한 금융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본 결과 이거는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사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검찰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면은 왜 FIU가 검찰에 신고를 했겠냐라고 하는 것에 미쳐봤을 때도 이 부분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나온 것이 아닌가. 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통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이게 지금 FIU에 관련되는 주된 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관련되는 어떤 불법 자금 세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자금 흐름에 있어서 방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일단 실명 거래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금원을 해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넣었다거나 자기 계좌에 넣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실명 거래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가장 의문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거든요. 한 종목을 아주 많은 고액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몰빵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김남국 의원 측은 가상화폐 투자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모을 때는 이제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제가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6억이고요. 네,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를 산 겁니다.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이제 조목조목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김남국 의원 주식을 판던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9억여 원의 예금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의 당 지도부에 또 다른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 거냐, 오락가락하냐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 그제까지 해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입장문을 냈어요.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했었는데 조금 저는 이 초기 대응은 좀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좀 초반에 비난이 있더라도 이거 정확하게 사실관계라든지 본인이 왜 그러냐면 과거 투자했던 내용이라든지 객관적 자료를 본인도 계좌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게 국민들 여러분이나 누구나 보더라도 자기의 입장을 발표했을 때 해명이 된다고 그냥 쉽게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초기에 제일 처음에 조금 잘못한 부분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검찰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해석을 조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팩트 근거로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마지막 입장문에서 월요일 날 발표된 마지막 입장문에서 좀 그 부분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9억 원 부분이 비어요. 왜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예금이 또 9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당에다가 밝힌 부분은 뭐냐면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그만큼의 수익이 나서 그걸 이제 전세보증금과 예금으로 한 부분이다라고 소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본인이 마음이 급했다고 보여요.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는 불법이 없는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시선, 불법이 있을 거라는 시선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밝히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밝히는 과정에서 좀 이 부분 좀 해명이 좀 잘못 누락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이제 당에 밝힌 해명이 이제 최종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가상화폐 투자를 주식을 팔아서 만든 9억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고 9억 원이 벌려서 다시 그거를 예금으로 뺐고 나머지 또 8억 5천인가 그거는 또 전세 자금으로 뺀 걸 보면 거의 이제 수익은 17억 원 넘게 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성공한 정치인의 성공한 투자자.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러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정말 정상적인 투자를 거쳐서 성공한 투자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그 의문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는 내가 가상화폐 투자해서 현금화한 것은 달랑 44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론에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8억 내지 9억 원 정도로 현금화를 해서 본인 말씀에 따를 때 투자 원금은 그대로 회수하고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서 그것이 막 그냥 80억 넘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한 9억 정도 남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얘기가 맞는지, 왜 그렇다고 하면 440만 원만 그 ATM으로 그 현금 일축으로 인출했다고 했다가 9억 원 가까운 돈을 다시 실질적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말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지금 좀 전에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짧은 기간에 뭘 하다 보니까 착오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어떤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남국 의원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 좀 질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이상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거는 본인이 현금을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한 그 김치코인, 잡코인.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그럼 뭐 믿고? 아니 자기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을 해. 그럼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네, 앞서서도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홍천 의원의 지적은 이제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한 곳에 몰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부 정보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 이후에 저도 커뮤니티나 정말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한창 가상화폐 많이 시작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18년도 이 정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되게. 근데 그때 어떤 그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를 했던 젊은 층의 얘기를 들어보면 몰빵 투자, 이걸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벌어지고 나서도 어떤 평가가 상당히 나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해본 사람과 아니면 가상화폐를 하지 않은 사람들, 또 가상화폐로 성공한 사람과 또 실패한 사람은 더 대다수죠. 훨씬 더 많으신데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김남국 의원이랑 차이는 금액의 차이다. 몰빵 투자 방식은 똑같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서는 저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어도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에게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다음에 어떤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이런 과감한 투자를 이용해서 수익을 난 거, 이걸 가지고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맞지 않다. 하지만 어떤 그 김남국 의원이 어떤 가상화폐를 투자했다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등가를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라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당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그렇지만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게 그럼 과연 무엇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단 직원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검찰에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겠지만은 수사기관에서는 다 공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오히려 검찰에서 저는 수사를 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밝혀낸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사회 얻은 면에서도 이제 정보를 원하면 얻을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부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만약에 해서 성공을 한 거라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와 같은 특정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업무와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보 자체도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전자거래업체에서 FIU에 보고를 하고 그 FIU가 내부적으로 자금 흐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이제 신고를 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부 정보를 그와 같은 것을 받고 했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뭐 자금 거래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뇌물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본인이 밝힌 것 이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클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40만 개 이상의 어떤 코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소명했는 것보다 계속 추가적인 그 의혹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최초에 얘기한 것이 계속 스텝이 꼬이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그 부분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 가상화폐 거래 내역, 자금 출처, 그냥 투명하게 모든 걸 다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개인에게 일단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투자 부분이나 이런 내용을 너의 청렴성을 네가 다 입증해봐. 라고 하면서 모든 어떤 본인의 과거 투자 내역이라든지 거래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개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에게만 이것을 다 요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좀 들어요. 전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이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도덕성은 도덕성의 문제가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 이러한 가상화폐를 예를 들어서 재산신고 목록에도 대상에도 지금 안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개를 해야 된다면 국회의원 모두가 다 공개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만 지금 어떤 수사의 대상도 아닌데 너의 결백을 네가 입증해봐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까보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계좌를 통해서 어디에 이체 있는가 내역을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일단 사죄를 했고 그런 부분 정치인으로서 사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러면 계좌 압수수색밖에 안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FIU의 신고에 따라서 검찰이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일단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밝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스텝이 꼬이는데 뭔가 그렇기 때문에 범죄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사안이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가능성, 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를 보면은 이것이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결국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지 여부 그리고 발부되는지 여부를 좀 더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다시 매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형마트가 변신에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간식 코너. 사람 대신 로봇이 치킨을 튀깁니다. 매장에 설치된 실내 스마트팜에선 직접 기른 채소를 판매하고 수산 코너에선 참치 해체쇼가 펼쳐집니다. 코로나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 채널 간 매출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이색 체험 코너로 변화를 꾀한 겁니다. 지난 3월 재개장한 이 대형마트는 식재료 등 판매 공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대신 식당가와 참여형 놀이 공간을 늘렸습니다. 야구팀 라커룸을 재현한 공간에 선수용품과 포스터를 전시해 볼거리를 더하는가 하면 230평짜리 초대형 어린이 테마파크도 문을 열었습니다.
키즈 카페 크게 변했다고 해가지고 애들 놀고 저도 이제 마트에서 장도 같이 보고 쇼핑도 하려고 왔어요. 네. 업계에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 중심으로 매장의 컨텐츠를 혁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대비 매출은 18%, 고객 방문자 수는 23%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는 어린이 수영장과 축구장 등 체험 공간을 늘리자 가족 단위 소비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보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조계사에서 동자승 삭발식을 마친 어린이들이 머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어제 조계사에서는 동자승들이 단기 출가하는 삭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막 머리를 깎은 동자승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삭발을 마친 동자승들이 머리가 어색한 듯 연신 머리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열린 어린이들의 단기 출가 행사는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로 4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동자승들은 오는 29일까지 조계사에서 스님들과 지내며 출가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은 처음엔 어색한 머리에 낯설어했는데 삭발식이 끝나자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동자승의 모습인데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마다 연등을 밝히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5월 27일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전국의 사찰과 도심 거리가 연등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의 모습인데요. 연등 5만여 개가 불을 밝혔습니다. 삼광사의 연등은 미국 CNN이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축소됐던 대규모 행사들이 올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오는 20일 서울 종로에서는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연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도심에 연등 행렬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14.5도로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도 26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금요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